최근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결국 독일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유지보수 비용까지 합쳐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방 사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뛰어들었던 만큼 국내에서도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두고 현재 캐나다 현지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축하는커녕 정부를 향한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현지 여론과 실제 국민들의 댓글 반응을 생생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건조 중인 잠수함을 사는 것과 실제로 운용 중이며 하와이에서 에스키말트로 캐나다 해군 장병 2명을 수송했던 잠수함을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잠수함이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수직 발사 시스템 VLS 덕분에 전투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몇 대를 받게 될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해군에서 헬리콥터를 주문했다가 취소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계약의 핵심은 최대라는 조항인데 그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가격을 깎아내릴 겁니다. 게다가 독일 노르웨이 계약은 계속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한국 계약이 훨씬 나아 보였고 일정과 품질 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이 K9 자주포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와 잠수함 문제를 굳이 연관지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는 이미 K9 자주포를 운용 중이거나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스웨덴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캐나다가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한국 제조업체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캐나다 시장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시장 기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대든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무기 체계의 사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TKMS 잠수함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캐나다 해군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대항을 보호해야 합니다. KSS-3가 제공했을 400에서 600km 사거리의 목표물 공격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우리 해군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동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나토까지 개입하여 독일이 계약을 따내도록 도왔습니다. 나토는 캐나다의 안전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세이프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입니다. 안전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캐나다가 무기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최대 1,00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은 이 프로그램과 맞먹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없더라도 한국은 군수품 산업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영국 잠수함 오형 잠수정 승조원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처럼 작은 잠수정을 북극에서 운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경험입니다. 추위가 내부까지 스며들어 사람과 장비 모두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큰 한국 잠수함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캐나다의 최초의 잠수함을 인도한 것은 독일이 선정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초 건조된 잠수함은 대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생산국에서 직접 운용하고 시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객사인 캐나다가 잠수함을 인도받아 초기 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최대 12척의 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4척만 확보해도 운이 좋은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캐나다가 독일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예비 협상국 지위에서 철수할 것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에 이용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TKMS가 캐나다의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 패키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캐나다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면 한국은 캐나다 기업들과 명확한 파트너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공장과 수소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며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관련 기술까지 제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카니 총리가 TKMS 사업이 틀어지면 한국과의 계약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카니 총리가 한국 기업들과 체결했던 모든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나토 가입을 결정한 순간부터 이미 이 계약에서 발을 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군사적 능력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도는 오로지 정치, 경제적 이익, 돈 등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사 관수, 미사일 발사 능력, 무장, 사거리, 승무원 수, 작전 지속 시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는데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K9 제조사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처럼 제조 생태계를 육성하기보다는 오로지 무기 판매에만 집중하고 캐나다 경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잠수함 사업에 이어 이번에도 입찰자를 2차 협상자로 전락시키는 전략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캐나다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잠수함이 예정된 시간과 예산 내에 인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 계약의 유일한 목적은 나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타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측면에서 이 계약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독일의 지난 잠수함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를 보세요. 온갖 문제 때문에 그리스는 계약을 파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니 총리가 하는 다른 모든 일은 훌륭합니다. 그는 트리도 총리에 비하면 훨씬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한국과의 계약에서 가장 큰 이점은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료전지 잠수함은 북극해 순찰에 필요한 작전 지속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북극 방어를 위한 핵잠수함의 필요성은 1980년대 초 로보텀 대령과 dob슨 대령이 자유당 정부에 제출한 전략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퇴역하는 잠수함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자유당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독일은 노르웨이를 파트너로 영입했고 한국은 영국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영국을 더 잘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캐나다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영국은 실제로 독일이 캐나다 잠수함 계약을 따내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독일은 2,500톤급 디젤 잠수함 4척으로 구성된 1차분을 2035년까지 캐나다에 인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2035년까지 버지니아급 8,000톤급 핵잠수함 3척을 취역시킬 계획입니다. 캐나다는 독일로부터 디젤 잠수함 4척을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가 한국과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캐나다 지도를 살펴보십시오. 디젤 잠수함만으로 이 영토와 영해를 보호하기에 충분할까요? 캐나다는 한국이 제시한 다양한 경제협력 제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나토와의 정치적 관계는 중요하지만 머지않아 나토는 캐나다가 영해뿐 아니라 공해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캐나다는 태평양, 북극, 그리고 자국의 경제 성장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수고 끝에 캐나다 정부는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내린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독일은 캐나다에 초기 배치용 잠수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독일이 완벽한 잠수함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잠수함들은 성능,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이를 위험 요소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해군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결국 보유하게 될 잠수함의 미래 신뢰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려 800억 달러라는 거액이 투입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한국은 지원함 한 척 없이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들과 함께 태평양을 15,000km 횡단하여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와 합동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캐나다 정치인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덧붙여 오늘 영국 앤 공주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착 직후 앤 공주는 대통령을 간단히 예방한 뒤 곧바로 조선소로 향해 함정 건조 시설과 엔진 공장을 시찰했으며 한국과 영국의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 캐나다 잠수함 계약을 따낸 상황에서 영국은 왜 서둘러 한국을 찾았을까요? 영국은 현재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 해군력 강화, 동맹국과의 포괄적인 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이러한 노력의 파트너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의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앤공주가 오늘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2035년부터 한국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9척을 운용할 예정이며 탄도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서 이미 한반도에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조선 기술과 조선소를 유치했어야 했고 나아가 한국의 방대한 방위산업 기술과 생산시설에도 관심을 두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독일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단순히 이용당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관계는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한다. 천연자원 판매를 제외하면 한국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캐나다와 협력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더 이상 없다.
한국은 캐나다와의 모든 사업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1950년대 이후 우리 군이 장비가 부족하거나 구식 장비를 사용해온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캐나다군에서 10년간 복무했는데 캐나다는 1860년대와 70년대의 페니언 습격 사건 이후로 진정한 위협에 직면한 적이 없었기에 국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군사력 증강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늘 그렇듯 뒤늦게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함선을 교체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는데 슬프게도 이것이 문제의 절반을 차지하며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기에 느린 조달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우리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확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배수량 3,600톤의 KSS-3는 납 배터리보다 3배 높은 성능을 자랑하며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세계 최장 13,000km의 잠수 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AIP 공기불순물 분사 시스템을 장착하여 수주간 은밀한 수중 매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통해 강력한 관통 탄두로 적의 지휘부를 섬멸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의 잠수함 함대가 120개의 5톤급 초고폭 탄두를 탑재하고 적의 해안에 접근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캐나다에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밀도가 3배로 증가하고 폭발 위험이 없으며 북극의 겨울에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 핵 잠수함급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KSS-3급 구축함과 결함으로 실패한 독일의 214식 구축함은 완전히 무관하며 완전히 다른 함급에 속합니다. 훨씬 작은 독일의 214식 구축함은 수중 배수량이 1860톤에 불과합니다. 반면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조된 한국의 KSS-3급 구축함은 훨씬 더 큰 배수량을 자랑합니다. 1차 건조함은 수중 배수량 3,750톤, 2차 건조함은 4,000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3차 건조함은 8,000톤입니다. 1차와 2차 건조함은 모두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이며 한국의 첨단 리튬 배터리 연료전지 AIP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KSS-3 1차 건조함은 6기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 기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2차 건조함은 10기의 VLS 기반 SLBM을 탑재하여 5,0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1차 및 2차 건조함과는 달리 KSS-3 3차 건조함은 핵 추진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모듈형 로켓 SMR 기술과 20% 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여 핵 추진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차 건조함에 탑재될 VLS 기반 SLBM의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기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의 소형 잠수함인 214형 U보트는 리튬 배터리나 연료 전지, VLS, SMR 핵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은 리튬 배터리, 연료 전지, VLS, SMR을 제조할 기술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결과에 대한 현지 국민 여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캐나다 국민들이 정부의 결정에 느낀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비록 수주는 아쉽게 무산되었지만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정확히 알고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는 모습에 큰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치는 독일을 택했을지언정 캐나다의 민심은 이미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